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은 채권시장이거든요. 채권. 사실은 시장은 이런 폭락이 있기 전에 징조를 줘요, 징조를. 징조. 네, 이제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밸류에이션을. 이제 시장의 관건은 테슬라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번에 이제 그 하는 총재 새로 또 임명이 됐죠. 네. 그리고 임명되기 전에 이제 그 금통위에서 네.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금리 인상 한 것에 대해서 참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혹은 아, 적절했다.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적절했다. 왜냐하면 이번에 0.25로 올렸잖아요. 네. 안 그러면 다음에 0.5로 올려야 되겠죠. 우리도 빅스텝을 해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머징 마켓에 있잖아요. 코리아 원화는 이머징 통화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가 기준금리 차이는 꽤 많이 나는데 실제 시중금리 차이는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채하고 한국 국채가 있어요. 근데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어느 걸 사겠습니까? 미국채를 당연히 사야죠. 미국 국채 사겠죠. 안정적이에요. 훨씬 더 안전한데 안전자산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달러가. 지금도 지금 환율이 지금 1,240원, 그죠? 굉장히 높은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금리를 안 올리고 그래서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역전된다든가 붙어버린다든가. 근데 그게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경제가 그 경기 사이클 자체가 호황 사이클에 있고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그럴 때에는 뭐 미국과 금리 격차가 좁혀지든가 약간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제 사이클이 그런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 사이클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 적자예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 내는 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적자예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상태에서 미국 국채하고 우리나라 국채가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다? 자금이 나가죠.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리 스프레드를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뭐 이제 GDP 대비 5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채 결제 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유로나 엔처럼 이머징 통화이기 때문에 이 또 국가 부채의 이 증가 속도도 빨라지는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건전성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날 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많이 당해봤잖아요. 옛날에 97년도에도 당해봤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뭐 그리고 왜냐 금리를 안 올리다 0.5bp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0.25씩 조금씩 올리면 그 충격을 경제의 주체들이 그걸 흡수하기가 좀 낫잖아요. 네. 갑자기 팍 올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흥국에 대한 그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의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 네. 주식도 그렇고 또 외환시장도 외환도 그렇고요. 위안화하고 상당히 동조가 되는데 요즘 위안화 보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데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지만 여기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지준율 그렇죠. 인하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차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결국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결국은 상당한 또 어떤 경제 위기를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빠져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큰 시장,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은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 그 채권 시장은 이제 뭐 큰 기관 투자가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이런 자금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에 들어간 자금이 많지 않은 거죠. 중국이 채권 시장을 개방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식시장에 돈 빠져나갈 때도 환율이 좀 부담을 갖지만
더 큰 거는 채권 시장에 돈 빠져나갈 때는 환율이 더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 시장의 그 채권 시장 쪽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본 유출이 전체적인 중국 경제 시스템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는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흥국 위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걱정하는 거 이건 좀 아직은 오바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왜냐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늘 경계는 하고 있어야죠. 워낙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 그렇죠. 시장도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팔기 시작하면 충격을 좀 받거든요.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뭐 채권 아마 그 주요 그 매수 주체 하나는 외국의 중앙은행들일 건데 외환보유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중국도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재정 건전성이나 또는 또 뭐 금리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신용 등급 하락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는 생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도 올라가고 또 뭐죠?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되신 이창용 그 옛날 교수님이셨거든요. 이창용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서울대학 교수할 때는 같이 뭐 뵙고 뭐 식사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좋은 분을 뽑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교수만 하신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하버드 대학 나오시고 공부 잘하신 분이죠. 옛날엔 배구 선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천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건강하시겠네. 근데 이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뭐 코로나 걸려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이 교수만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은행 총재해서 조순 교수님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김중수 교수 때는 별로였던 것 같고, 박승 총재도 별로였던 것 같고, 시장 평가가.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교수만 하셨지 사실 이 실무 경제적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또 국제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되신 이창용 그분은 교수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 금감위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IMF에서 아시아 국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 국장이 얼마나 막강한 자리냐면, 우리가 IMF 때 기억나지 모르지만 깡드시라고 그 아시아 국장의 국가부도의 날에도 나오는데 영화에도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아시아 국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리 어느 정도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인정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대를 좀 해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 올해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로는 올해만 들어서도 한 20조 이상 매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나 많이 팔았나요? 예? 그렇게나 많이 팔았나요? 네, 저 그렇게 지금 봤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산 게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전쯤 자료 같은데 뭐 한 22조 이상 매수를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돼서 중국도 지준율 금리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좀 경제에 위협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들이 조금씩 어디선가 약한 고리부터 터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 97년도 98년도에도 도미노로 태국의 바트화부터 깨지면서 이렇게 도미노로 왔던 건데,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다 보면 어디 해외 쪽에서 약한 나라부터 먼저 넘어가는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겠죠. 중국도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좀 나아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도,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선거, 의회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10월, 11월 달에 가면은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이 3년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전에 뭔가
모양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제가 보기엔 상반기에 빡세게 금리 올리고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마 조금 스탠스를 조절을 해서 뭐 주가가 좀 빠져 있겠죠. 주가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럴 것 같고 중국도 그때 가면은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왜냐면 지금 뭐 처음이잖아요. 등소평이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고 나서 뭐 등소평, 강택 및 후진타오 처음으로 이제 장기 독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심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뭔가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겠죠. 그 전에 그러려면 좀 세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우려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제 97년도에 단초가 됐던 게 이제 태국의 경제 위기 네, 이런 맞죠. 거에서 시작했듯이 네. 지금 닥쳐 있는 거는 러시아 디폴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서 시작되는 또 어떤 연쇄고리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지금 이런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뭐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게 비관론자들의 이야기죠. 네. 글쎄 뭐 그런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그 러시아의 그 해외 그 뭐 채무가 꽤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남유럽 위기가 왔을 때, 남유럽 재정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이제 북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은행들이 남유럽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부담이 됐었고 일정 부분 시장에 영향을 줬었죠.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 때. 근데 이제 지금 그 규모가 그 정도 될 거냐.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는 이미 뭐 거의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해외 자산들 다 동결시켜 놓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러시아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외환보유고가 한 6천억 불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외환보유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해외에 있는 것들은 지금 동결되어 있는 거죠. 동결돼서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풀리면 그거 다시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테크니컬 디폴트가 나더라도 아예 띄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떼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걱정하고 있는 분들, 뭐 그래서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네. 있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요소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엔비디아 뭐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다고 하니까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50% 빠진 상태에서 또 최근에 또 40%가 더 빠졌으니까 엄청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주들의 폭락, 이게 이제 더 심리를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냐, 이런 기술주들. 말씀대로 어떤 테마가 불었던 것들, 기대감이 좀 과도했던 것들, 네. 이렇게 거품이 쫙 빠지고 나서 그래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이거는 다시는 그 정보점 못 올라갈 것이냐.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에 들어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왜냐하면 조금씩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번 큰 하락이 오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거든.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서브프라임 터진 거는 2007년. 그 다음에 상반기 내내 주가가 이런 형태였어요. 한 10% 20% 빠져갖고 지지부진 하다가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은 늘 그런 폭락이 있기 전에 징조를 줘요, 징조를. 징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캐치해서 조심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잘 아는 친구도 이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인데 조금 더 전문가 영역에 있는 친구죠. 개인 투자자긴 하지만.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자기 주식을 그 친구도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주식은 놔두고 선물을 매도해서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락을 상당 부분 막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지금 그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들이 나타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무너진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주식들이냐면 뭐 메타 그죠? 페이스북도 무너졌죠. 넷플릭스 또 뭐 중국 주식 같은 경우 뭐 알리바바 뭐 이런 거 특별한 요인이 알리바바 50% 손절을 했다고 그 워렌 버핏. 알리바바는 300불에서 지금 80불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성장주인데 밸류에이션은 비쌌던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은 비쌌는데 그래도 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 성장성을 믿고 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 내려앉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밸류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밸류에이션을.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은 그런 뭐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있을 때 이게 그래도 뭐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야. 그럼 뭐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분기에 보니까 매출이 줄었네? 이번에 넷플릭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자 수 줄고. 이익은 가이던스보다 더 괜찮았는데 뭐 가입자 수가 줄었다든지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가 무너질 때도 이익이 매출하고 이익이 줄었네. 하루아침에 막 30% 이렇게 빠지잖아요. 아, 미국은 무서워요? 아니 합리적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평가되신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회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까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나레이션, 컨셉, 테마 이런 걸로만 버티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뭐 엔비디아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아니면 뭐 넷플릭스가 됐든 이렇게 그 인기 있던 대형주들의 네, 이 금 폭락 이거는 좀 폭락 전에 전체 시장의 폭락 전에 징조일 수도 좋은 있다. 시그널은 아니라고 봐야죠. 좋은 시그널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손실이 좀 났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그 최근에 테슬라 같은 주식도 저는 되게 관심 있게 그러니까 이거 실적이 좋잖아요, 계속. 네,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이 가십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 테슬라 얘기를 나왔을 때 주식 이 방송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 정신을 사는 게 좋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주식이 테슬라다. 그때가 테슬라가 뭐 액면문화를 하기 전에 한 400불 이렇게 했다니까. 그거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근데 요새 제가 테슬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는 펀더멘탈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와중에도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정말로 경이로운데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자꾸만 자기 주식을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기분 그 이유가 자꾸 한눈을 파는 것 같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아니죠. 앨런 머스크가 천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시장을 너무나 잘 알고 대중의 심리도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주식을 팔고 싶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팔았고. 근데 이제 명분을 갖고 팔아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욕 바가지를 먹을 테니까. 그렇죠. 그때도 트위터에 세금 내야 되는데 팔아도 될까? 뭐 팔자 그러면 팔게요. 이렇게 해갖고 많다 그래서 팔았고. 이번에 트위터도 저는 약간 그런 의심도 가더라고요. 왜냐면 트위터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본인이 좀 엑시트하고 싶어. 교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엑시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금 뭐랄까요. 주식은 뭐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올라간다 하는 마인드로만 붙잡고 있을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뭐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경고성 얘기들을 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트위터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서부터 트위터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미 한물간 SNS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죠. 많이 줄었죠. 지금 사용자들이 안 하고. 근데 요즘 뭐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또 얘기 들어보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그런 SNS를 뭐 만들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트럼프는 돈 벌려고 만든 거죠. 그 돈 벌었잖아요. 이 트위터라는 이 짧은 단문 이 SNS의 역할이 시대가 조금 바뀌는 건가? 활용되는 이런 면에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는 그냥 가십이죠. 이건 네. 뭐 팩트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많이 갖고 있어. 앨런 머스크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그걸 좀 일정 부분 팔고 싶지 않을까요? 엑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성장주가 뭐냐면 플랫폼 주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플랫폼 주식 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식들 뭐 메타니, 뭐 트위터니, 뭐 넷플릭스도 일종의 플랫폼 주식이죠. 그렇죠. 알리바바 3분의 1 토막이 다 플랫폼 주식이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에서도 뭐 플랫폼 ETF도 나오고 뭐 또 작년에도 보면은 뭐 또 뭐 이 유명하신 분들 나와서 막 그 뭐 카카오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도 보면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보면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도 실적 근데 거꾸로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싼 주식을 팔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가 항상 변하잖아요. 네. 불과 작년 중반 하반기까지만 해도 그렇죠. 플랫폼은 막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 어느 순간 싸느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얘를 팔고 얘를 사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지금은 누구나 다 테슬라 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누구니까 찰리 먼거 그저 워렌 버핏 친구 그분도 저 알리바바 주식을 많이 샀다가 반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등할 때 상장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오래된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 플랫폼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롱텀으로 보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어쨌든 그래서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주가율이 하락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고평가 성장주들이 빠진 케이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약한 고리가 있는 빌미가 되는 사람 주식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도미노가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서는 비싼 주식들은 다 빠지는 과정이 올 수도 있거든. 그게 시장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거든요. 닷컴 버블 때 일시에 빠지느냐 아니거든요. 닷컴 버블 때도 그렇죠. 몇 개부터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거 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시장이 이렇게 인식하고 와장창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미 선반영 됐잖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장이 무너질 때 이미 먼저 쫙 빠진 이 주식들도 또 그만큼 쫙 빠지나요? 쫙은 아니지만 덜 빠지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에 비싼 고평가 주식이 다음에 또 빌미가 생기면 그 친구가 또 한 50% 빠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냥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애플이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튼튼하게 주가를 버티고 있는 그런 폭락의 시점이 온다면 그런 주식들은 안 비싸잖아요. 애플이나 뭐 예를 들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받는 거는 테슬라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럴 것 같아요. 테슬라가 성장주의 지금 대표주인데다가 그렇죠. 테슬라는 그냥 성장주가 아니고 실제로 펀더멘탈 실적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정당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우리 주위에도 뭐 보면 뭐 테슬라에 몰빵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진짜 왜냐면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 보면 테슬라에 집 팔아갖고 다 투자하고 뭐 여행하면서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요. 유튜버인데 뭐 있는 거 다 팔아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국내 여행하다가 해외여행하면서 유튜브 찍어서 크리에이터로 뭐 살아가는 이런 젊은 친구들 얘기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투자 심리 면에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과열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펀더멘탈 스토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흠이 생기면 그런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 요번에도 보니까 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오 주식 같은 것들이 옛날에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들이 창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나서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주가가 왔다는 거를. 그럼 이분들이 엑시트를 해요. 어떻게 엑시트하냐? 뭐 팔기도 하지만 펀딩을 받아요.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펀딩을 받거든요. 그럼 나중에 주가가 폭락하면 그 펀딩을 받아서 이미 회사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그때쯤 되면 다일루션이 많이 일어나서 지분이 되게 작은 거야, 본인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어쨌든 시장에 지금 내가 보기엔 미국의 기술주의 향방의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럼 제가 보기엔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살아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어느 순간에 테슬라가 무너지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시장을 다양한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하나의 그 개인적 의견이시지만 그렇죠. 하여튼 네. 투자의 아이디어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도 생각도 있다. 한다.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보시고 보시는 분들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한번 잘 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모두가 옳다고 할 때 거기서 하여튼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렇죠. 그 의심스러운 사람한테는 아니 작년에 카카오로 얼마나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심을 하는 데서는 우리가 사기를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안 당하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다고 하니까 사기 뭐 이게 저 연관성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이창훈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